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기사거리를 찾다 보니까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뭐 이미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12.52, 그러니까 시카고 옵션 거래소, 그래서 상품 선물 거래소는 아니지만 일단 옵션도, 자, 파생 상품의 일종이고 거대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상품 중에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 있는데, 12.52와 CME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12.52에서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아마 이더리움이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잠시 시장의 문을 닫았다가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12.52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코인이고, 여기 생뚱맞게 비트코인 캐시와 한국 시장에서 상폐당한 라이트코인까지 추가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다라는 이 기사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인용돼서 나왔어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수많은 대중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엄청 큰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진짜 극소수만 부자가 될 거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버, 블로거,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에 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 보통 일반적인 대중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에서 파생돼서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골드라든가 비트코인 다이아몬드라든가 이런 거 BSV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하면서 쪼개져 나왔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설명들을 되게 단순 논리로 되게 많이 했었죠. 근데 왜 12호인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개인이 바라보는 시각과 세력이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르고, 제가 반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ETF가 될 만한 후보군이 몇몇 개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본인들은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전문가일까? 예.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라이트코인은 어땠나요? 한국 시장에서 업비트에서 민불, 익명성 기술 추가되면서 라이트코인도 상폐됐었죠. 그러나 12호에서 언급이 있었다. 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찾아보기는 했는데, 어쨌건 뭐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비트와 이더는 뭐 대표적으로 누구나가 다 이제 안정되게 이제 생각하는데, 비케랑 라이트코인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지켜보시는 게,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건 큰 부자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중은 내부자들에서 뭐 그런 대사를 누군가가 했었죠.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게 아니라, 항상 객관화된 정보를 보고 중심을 못 잡으면 큰 돈을 못 번다.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에 핵심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FTX 파산 사건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채권자들, 여기 이제 빚쟁이들, 한마디로 넷플릭스가 있고 바이낸스, 뭐 바이낸스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애플사가 여기 껴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빚쟁이라면 이 FTX가 11장 파산 절차를 겪어서 다시 오픈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게 더 이득일까요? 누구보다, 어떤 일반 대중보다 넷플릭스라든가 애플사는, 바이낸스는 뭐 그렇다 치고 어차피 업계에 있는 거물이니까, 그럼 이런 기업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게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거래소와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자, 이 얘기도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죠? 자, 여기 이제 바이낸스가 뭐 15억 달러인가 1억 5천만 달러인가 뭐 주고 뭐 인수합병 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뭐 회생 절차 밟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보이저와 3어로 캐피탈이 이제 관련돼 있고 제네시스도 또 관련돼 있고, 자, 줄줄이 비엔나 사탕으로 어쨌건 그 과정 중에 이제 있는 거고,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셀시우스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가장 처음에 대중들의 뒤통수를 가장 크게 쳤던 이제 루나 같은 경우,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루나 클래식, 그러니까 이제 파생돼서 나온 거죠. 이번에 이제 뭐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서 루나 클래식과 이제 테라 클래식 새로 유효성 검사기에 의해 소각됩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코인 개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인이 못 올라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 보면 테라 클래식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유효성 검사기와 프로젝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3월까지 루나 클래식을 소각한다.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 2,000만 개, 2,200만 개인가 소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버닝 시켰다. 그러니까 삭제시켜버렸다는 얘기죠. 태워버렸다. 자, 어쨌건 이들이 생각하는 그림에 있겠죠. 제가 바이낸스 창pon자호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죠. 전 세계 모든 거래소에서 상폐되거나 거래를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는 가지고 있나? 물음표를 항상. 제가 항상 저는 기사를 보거나 누가 언급을 하면 물음표를 항상 던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과연 왜 그럴까? 어쨌건 저도 그냥 폭락을 하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100만 원인가 아마 딱 그것만 투자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원에 사서 1만 원에 팔고, 이게 아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그 수익을 보긴 했지만 어쨌건 그렇고, 그 이후에 좀 올라간 상황에서 100만 원 투자해서 폭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건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고, 또 하나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여기 20일 세어스 아크에 스팟 현물 비트코인 ETF 두 번째 거부로 승인 내주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스팟 비트코인 ETF 첫 번째 승인자는 과연 누가 될지, 여기서 뒤통수가 나올 겁니다. 수많은 대중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의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돌아가는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대중은 항상 뉴스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수면 위의 부상에 있는 거, 그것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래서 뭐 세력들은 대중을 개돼지 취급하지만 개돼지가 되지 말자라고 한 번 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무디스가 스테이블 코인들에 관한 뭐 점수 시스템을 뭐 도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의미가 아주 크죠. 무디스라고 하면 기업들의 신용평가 기관이죠. 뭐 무디스는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의 등급을 매기죠. 뭐 트리플 A다, 뭐 더블 A다, 뭐 이런 식으로 신용평가를 내리죠. 그러면 제도권 내에 있는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들에 관한 점수 포인트를 매긴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 얘기는 가상자산 시장의 점진적인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언급하는 그런 세력들의 하나의 조각이 아닐까라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고, 또 하나 챗 GPT라고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인공지능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질문을 하면 구체적인 답변으로 뭐라고 이제 답변해줘요. 그래서 블로거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것 때문에 밀려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챗 GPT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왜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거에 논리적으로 결론 도출을 하긴 하지만 인사이트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를 하거든요. 사람만이
그 마지막 결론에 인사이트에 활용 점정을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챗 GPT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이 중앙은행 및 명목화폐를 종료할 것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하는데 이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달러의 위기다. 달러의 뭐 폭락이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 이제 했었던 얘기니까 이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2025년에 이제 정점을 찍고 2030년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달러를 비롯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명목화폐 시스템에 구조적인 큰 시스템 개혁이 다가올 거다. 그게 가상자산이 거기에 중심에 들어갈 거다. 네. 라고 챗 GPT도 지금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DCG 회사는 전염병 확산으로 뭐 여기 전염병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건 구글링에서 번역할 때 원래 뭐 간간히 이렇게 나오긴 해요. 잘못된 번역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5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 근데 이 얘기만 딱 보면은 사람들은 또 파산해서 결국에는 폭락장을 이끌 거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나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통수를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면 세력 노름에 놀아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즈 및 뭐 CBDC 지불에 대한 리플의 경쟁자 공개. 그러면 XRP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궁금할 거예요. 요즘에 뭐 과연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고 있나. 그리고 찰리 브라운은 XRP가 코인계 끝판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격적인 퍼포먼스도 없고 아이 나쁜 자식 이 자식 때문에 XRP 사가지고 괜히 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XRP가 끝판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면 알 수가 없죠. 시간이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해줄 텐데 중국에서 이제 주도해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통칭해서 이제 UDPN이라는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스위프트와 비슷한 거야. 그리고 여기 파일럿 단계에서 이제 참여했던 은행이 HSBC, 스탠다드, 차타드, 홍콩. 홍콩은 중국에서 일국양제로 지금 그 밑에 있는 그런 나라죠. 현재로서는. 근데 HSBC, 스탠다드, 차타드. 자, 이 기업들이 참가를 했다. 거기다가 또 생뚱맞게 도이치뱅크가 여기 또 참여를 하네. 그리고 무슨 얘기가 있냐면 XRP는 국제 송금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UDP에는 자, 민간 부문에서 작용할 거야. 작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과연 경쟁의 구도일까? 상생의 구도가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저 레드닷이라는 그 회사가 있죠. 여기 레드데이트 테크놀로지. 여기는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와 관련돼 있는 코인들도 예의주시하면서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대중은 뉴스가 나오거나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있어야 그때야 이제 확신을 갖는데 세력이란 사람들은 절대로 확신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다. 일정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이제 홀랑 속아 넘어가면 제가 부자가 절대 못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국내 총생산 뭐 GDP 이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예측치가 2.6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2.9가 발표가 됐어요. 0.3% 오바해서. 그러면 엄청나게 경기가 좋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어쨌건 이 발표가 나면서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단서가 있는데 GDP가 이렇게 총생산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FED에서는 어떻게 할까? 금리 인상에 관한 거를 미룰까요?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에 관한 명분을 줬다라고 이제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거기다가 인플레이션도 사그러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괜찮은데 경기 방어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겠죠. 다만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만 않으면 그거는 시장에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에 관해서 열어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 또 하나 영국의 식당들 문 닫을 판 연간 에너지 비용 690만 원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 엄청 올라갔다. 제가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망해라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안 되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나긴 롱텀의 흐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한국만 지금 그럴까요? 지금 이 사태가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 순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데, 이게 단기간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장기화되면 과연 이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이도저도 아닌 상황. 여기 이걸 돌파한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지금 현재 자영업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특별한 사람들, 진짜 특수하게 뭐 경영 능력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들 빼고는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이 미국이 경기 침체 피할 수 있어, 뭐 부채 한도 최대 변수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채 한도 협상의 최대 고비가 언제냐면 5월에서 6월 사이거든요. 자, 그 전까지는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장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분기점이 되는 거는 이때쯤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경기 침체 온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진짜 큰 경기 침체, 대폭락의 어떤 그런 장기적인 시즌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뤄졌을 뿐이지. 어쨌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골드만에서 어쨌건 뭐 이런 얘기, 지금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치킨도 짜장면도 안 먹는다, 뭐 지갑 닫는 소비자, 외식업계 죽을 맛. 당연한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제가 뭐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쨌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시간에 주가가 뭐 5% 상승했다, 뭐 6% 정도 상승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인가.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두어 달 동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악재 뉴스 엄청나게 내보냈어요. 테슬라 관해서. 저는 이거 테슬라를 전기자동차 회사라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번외적인 걸 봐야 그 포텐셜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건 그렇게 악재 뉴스를 던지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또 대중의 통수를 쳐버렸네요. 자, 그렇고 저문은 킹달러 시대, 금 비트코인 다시 뜬다, 이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이 댓글을 보니까 댓글이 3개 달렸다고. 근데 거의 100%의 대중들은 부정하더라고요, 이거를. 말도 안 돼, 반대로 해야 돼, 달러를 다시 사서 모아야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미온적인 금리 인상을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일시적으로 달러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거시적인 스트림의 흐름상에서 달러가 예전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 러시아, 신흥국들, 오페크, 브릭스, 그런 국가들이 달러를 외환 보유고에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시즌인지, 그리고 향후에 지금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런 오페크나 브릭스하고 관련돼 있는 그 요소인 그런 국가들이 달러를 배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와 원자재가 중요한 시절로 향후 다가오는 시대가 들어간다면 과연 달러의 위상은 어떻게, 큰 흐름의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그들이 진짜 선호하는 게 과연 비트코인일까? 금은 제가 알기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많이 일부러 확보를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중간에 두고 제가 보니까 뭐 본인들이 찍어내는 스테이블이든 CBDC든 이거에 관한 가치 보증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금을 매집하는 것 같았고 2022년 1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37개월 동안 인구 자연 감소. 요즘에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2016년부터 인구 감소에 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발등에 떨어진 불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건 일본이 뭐 노령화 고령화에 뭐 가장 앞선 국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국이 일본을 앞섰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요. 네. 이거를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국한되게 사고하는 그런 분들은 거기서 도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구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푸틴 떨겠네. 뭐 미국 뭐 최강 탱크 에이브람스 31대 우크라이나 그 넓은 땅에 탱크 고작 31대 들어갔다고 해서 아니면 나토에 있는 국가들이 여기다가 대거 탱크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총 합계를 내면 아마 100대도 넘을 거예요. 근데 이 탱크 같다. 자, 현대전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푸틴이 실제로 지금 떨고 있을지. 제가 보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쐈다. 탱크 보내니까 이런다고 하는데 과연 미국은 진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탱크를 보냈는지, 푸틴은 정쟁을 끝내기 위해서 하이퍼소닉, 자, 극초음속 미사일을 몇 기를 발사를 해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지, 그들이 진짜 그리는 그림이 과연 무엇일지, 인플레이션의 원흉이 과연 무엇인지, 진짜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는 적대적인 관계인지, 자,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하루 되시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